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2년 5월 8일 중국 심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일본 총영사관 앞 왕복 4차선 도로, 그곳에서 3살배기 아이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이 목숨을 걸고 영사관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고 일본 영사관 직원들은 문 안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한 아이가 엄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탈북 드라마는 1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총 16명의 대가족이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살배기 아이를 목에 업고 한겨울 두만강을 건넌 한 남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가이자 탈북자인 장길수 씨가 한국에 와서 그림 전시회를 열며 유명해졌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중국 길림성에 남아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때 김한미라는 아이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다행히 한미와 엄마는 북한 당국의 결정으로 석방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아빠 김태준 씨는 여전히 북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태준 씨가 북한 감옥의 허술한 화장실 구멍을 통해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가족들은 친척집에 모여 다시 한번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를 두고 가기로 합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아기의 울음소리라도 나면 전원이 체포되기 때문이었죠. 부모는 먼저 안전한 길을 찾고 나중에 한미를 데려오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김태준 씨의 삼촌인 김태희 씨도 이때 북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북한 보위원들이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단 몇십 분 만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살배기 조카 한미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탈출할 것인가. 그는 한미를 찾아갔습니다. 한미야, 우리가 강을 건너는 동안 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한미도 삼촌도 총에 맞아 죽는단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약속하자. 김태희 씨는 2살배기 조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를 목에 업고 2월에 얼어붙은 두만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수심이 낮은 곳이었지만 파도가 칠 때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한미의 발에 찬물이 닿는 순간 아이는 으응 하고 한 번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참았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그 추운 강물 속에서 울음을 참아낸 겁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한미 가족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문국환 대표였습니다. 그는 1년 전 중국 유엔 사무소에 탈북자들을 진입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즉시 한미 가족을 심양으로 불렀습니다. 16명 대가족 전체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작전이었죠. 문 대표는 처음에 미국 영사관 진입을 계획했습니다. 910일 테러 이후였지만 미국이 움직여야 국제사회가 주목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 답사 결과 미국 영사관은 보안이 철통 같았습니다. 담도 높고 문도 항상 닫혀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영사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담도 비교적 낮았고 민원실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 대표는 새로운 계획을 씁니다. 일본 영사관으로 먼저 진입한 다음 담 하나를 넘어 미국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1년 전 중국 유엔 사무소 사건을 함께 취재했던 일본 교도통신 기자에게 연락합니다. 하지만 공안의 도청 가능성 때문에 암호를 써야 했습니다. 심양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합시다. 우리 가족이 양식보다는 일식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당신도 일본인이니 함께 일식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식 대신 일식, 미국 대신 일본. 이 암호를 알아들은 기자는 즉시 심양으로 향했고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전이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의 이충원 기자는 급하게 심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날 밤 목사로부터 장길수 어머니가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한국 총영사관은 각 층마다 중국 공안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당황한 이 기자가 문국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대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식집으로 오세요. 이 기자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일본 영사관이구나. 일본 영사관 맞은편에는 여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대표는 기자들을 위해 그 여관에 일본 영사관이 훤히 보이는 방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기자들은 그곳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기했습니다. 앵글은 완벽했습니다. 저격수의 시점처럼 영사관 정문이 정확히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잡힐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한편 한미 가족은 전날 밤 심양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웃으며 여유를 부렸죠. 이미 1년 전 장길수 씨와 10명의 가족이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관에서 가족들과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5월 8일 오후 1시 55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미 가족 5명이 여관에서 나와 일본 영사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맞은편 여관에서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연합뉴스 이충원 기자가 혼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영사관 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태준 씨와 김태희 씨는 먼저 민원실까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의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3살 빼기 한미는 문 앞에서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공안들이 할머니를 끌어내려 할 때 한미 엄마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적어도 할머니만이라도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공안들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할머니가 끌려나가고 엄마도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3살 빼기 한미만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충원 기자는 차들 사이로 도로를 건넜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틈을 타서 영사관 문 앞까지 다가갔죠. 그의 바로 앞에는 제복을 입은 중국 공안의 등이 보였습니다. 공안은 한미의 엄마를 끌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공안의 등을 살짝만 밀면 엄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자였고 이 상황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영사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유리문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중국 공안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고 공안들은 일본 영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사관의 치외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안에 있던 김태준 씨와 김태희 씨마저 포박당해 끌려 나왔습니다. 공안들은 군대식 포박법을 사용했습니다. 목을 먼저 밧줄로 묶고 팔을 뒤로 꺾어 다리와 함께 묶는 방식이었죠. 움직일 수조차 없게 만드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56명의 공안들이 5명의 가족을 짓밟았습니다. 구두로 머리를 차고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김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일본 영사를 만나러 온 사람이다. 왜 때리는 거냐? 영사를 연결해 달라. 하지만 공안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한 일본 교도통신 기자는 즉시 필름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이미 중국 공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본 영사관에서 촬영한 기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는 공항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기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붙잡히더라도 이 영상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는 호텔 방에서 인터넷으로 일본 본사의 동영상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느린 속도였지만 새벽까지 전송을 계속했습니다. 연합뉴스의 이충원 기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특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공안들이 너희를 쫓고 있다. 호텔을 빨리 옮겨라. 필름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 기자와 사진 기자는 밤에 호텔을 2번이나 옮겼습니다. 다음날 공항에서 이 기자는 뒤따라오던 관광객에게 자신의 빈 수첩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연합뉴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저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잡히면 이 번호로 전화해서 기사를 내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다행히 그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가족 5명은 중국 공안에 끌려갔습니다. 김태준 씨는 밧줄로 묶여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공안들은 구두로 그를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북한으로 보낼 것이다. 김정일이 너희 가족을 데려오라고 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16명 대가족 전체가 끝장나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전송한 동영상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3살 빼기 아이가 엄마를 향해 울부짖는 장면, 중국 공안들이 무자비하게 가족들을 끌어내는 장면,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무표정하게 지켜보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인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월 14일 교도통신이 특종 기사를 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가 사건 4시간 전에 영사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탈북자가 영사관 안에 들어올 경우 쫓아내라. 일본 정부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탈북자들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은 테러 방지였습니다. 3살 빼기 아이가 테러리스트라는 황당한 논리였죠. 국제사회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면 올림픽 개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미 가족을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2002년 5월 23일 새벽 인천공항 한미가족 5명이 필리핀을 경유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5일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공항에는 1년 전 먼저 한국에 온 장길수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살 배기 한미는 이모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중국 공안들 앞에서도 참았던 울음을 이제야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16명 대가족 중 15명은 한국에 왔지만 한 사람만은 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장길수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북한 어딘가에 있습니다. 김태준 씨의 삼촌인 김태희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중국에 갔다가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는 2천만 명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그 2살 배기 아이는 이제 22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 아이가 두만강 얼음물 속에서도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울음을 참았던 그날을 기억할까요? 2002년 5월 8일 그날의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3살 배기 아이가 엄마를 향해 울부짖는 모습, 중국 공안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끌어내는 모습,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냉담하게 지켜보는 모습, 그 15분의 기록이 16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있었기에, 목숨 걸고 필름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중국 국경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두만강을 건너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미처럼 2살 배기 아이를 업고 혹은 3살 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 이야기 2002년 5월 8일의 그 15분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단순히 16명 가족의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고 세상이 외면할 수 없었던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